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장밋빛으로 충만할 것 같았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경영상 이유로 상당수 직원들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한편 유튜브는 OTT 서비스를 시청할 수 있는 프라임 서비스를 시작하고 국내 IPTV 점유율 1위인 KT는 이름을 바꾸는 것은 물론 OTT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미디어 간 경계가 사라지고 사업 구조에 큰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인데요. 오늘 뉴미디어 트렌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생 보름째를 넘기고 있는 이태원 참사, 언론사들의 보도 흐름도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참사 초기 속보 처리에 급급했던 언론들이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디어 비평에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송경재입니다. 네. 교수님, 먼저 우리가 잠깐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논란이 된 사안인데, 대통령이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를 위해서 순방 중인데요. 순방 하루 전에 전해진 소식으로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대통령 순방을 동행 취재할 MBC 기자단을 전용기 탑승해서 배제했다는 건데요. 네, 대통령실은 MBC 측에 그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차례 MBC의 가짜 뉴스와 허위 보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지만 MBC가 이제 2달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는 순방 해결을 앞두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국익을 또 훼손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최소한의 취재 편의 제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MBC가 그 입장문을 내고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 거부는 군사 독재 시대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이제 유감을 표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현장에서 취재와 보도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계 그 5개 단체도 헌법이 규정한 언론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취재 제한 조치를 즉시 취소하라고 요구했고요. 대통령실 중앙기자실 풀 기자단도 지난 10일 대통령실의 MBC 전용기 탑승 배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네. MBC 탑승 배제 조치에 항의해서 출입 기자단 중에서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전용기 탑승을 거부하고 민항기를 이용해 취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세금을 쓰는 순방 취재에 국익을 위해서 언론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윤 대통령의 시혜적 시각은 취재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국외 순방에 동행해가지고 취재 활동을 벌이는 언론사는 전용기 이용 비용을 각자 부담하거든요. 네. 일단 MBC 측은 대통령 전용기에 앞서서 하루 전에 출발을 했다고 해요. 민항기를 타고. 그래야 될 겁니다. 네. 대통령실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참 이런 발언을 했죠. 이게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면서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네. 국익을 일단 MBC가 훼손하는 행동을 했기에 굳이 세금을 써가면서 특정 언론사에 편의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또 언론계에서는 동행 취재를 하더라도 각자 언론사에서 항공편 등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하는데 그렇죠. 이렇게까지 시혜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비용 문제만은 아닌 것이요. 그 전용기를 타지 못하면은 사실상 그 순조로운 그 취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네. 이번 윤 대통령 해외 순방은
인천에서 캄보디아 푸놈펜, 그리고 그 푸놈펜에서 인도네시아 발리, 또 발리에서 인천, 이렇게 그 3번의 여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네. 캄보디아 푸놈펜은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인기 있는 관광지도 아니고 그래서 민항기 편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또 푸놈펜에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하는 비행편이 직항편도 없고 네. 경유를 하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결과적으로 민항기를 탑승하는 취재진은 그 일요일 그 한미일 정상회담 취재를 포기하고 뭐 일찌감치 발리로 향하거나 아니면 한미일 정상회담 취재를 마친 뒤에 14일 경제외교 일정 일부를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네. 뭐 한미일 정상회담은 최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그 북한 대응 문제가 주요 의제인데 그 이번 순방의 여러 일정 가운데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 일정입니다. 네. 이런 사정을 감안해 보면 취재 자체를 불허한 것은 아니니 순방 취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말은 정확하지가 않고요. 그동안 그 대통령은 국제회의 연설이나 그 각종 국내 행사에서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그 대통령실의 결정은 하루 전날 결정이 되어서 과연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감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연이은 북한 도발에다가 경제도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번 순방 기간 동안에 대통령의 중요한 일정들로 잡혀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전격적으로 순방 출발 하루 전에 이런 논란이 일면서 대통령이 강조하는 국익과 관련한 이런 순방 결과가 좀 빛을 발해지는 않을까. 저는 좀 걱정이 좀 됩니다. 네. 순방 이후에 또 이런 보도 경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종합적으로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기로 하고요. 네. 자,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보름임제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교수님도 아무래도 학교에 계시다 보니까 이번 참사가 좀 남다르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네. 그 대학가에도 사실 많은 희생자가 나온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고요. 네. 그래서 대학교 안에서도 그 추모 공간이 만들어져서 조용하게 애도하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참사 초기에 비해서 이번 주 언론 보도는 조금 다른 시각의 지적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언론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고요. 그 여론의 사회적 역할과 그 재난 보도와 관련한 고민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재난 보도를 대하는 그 언론의 윤리적 접근에 대한 고민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언론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자료의 요청을 시작한 것은 시민들이었습니다. 네. 연합뉴스의 10월 30일자 기사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자극적 영상 허위사실 유포에 이젠 우리도 성숙해질 때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볼 수 있듯이 그 SNS와 유튜브에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자극적인 동영상이나 사진을 퍼뜨리지 말자는 자정운동이 나타났습니다. 네. 일부 이용자들이 피해자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뭐 CPR 영상 그리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지 말자는 글을 올리면서 이 자정에 나섰는데요. 그러자 이제 소통 창구인 소셜 미디어와 포털사들이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과정은 매일경제 10월 30일자 이태원 참사 끔찍 영상 사진 유포 자정 촉구 정신과 의사들도 목소리 그 기사와 그 뉴시스의 30일자 그 이태원 참사 적나라한 영상 유포에 포털 SNS 업계 자정 총력 기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 30일 트위터 대한민국에는 트위터의 민감한 미디어 관련 정책을 알려드린다며 이태원 사고 현장 이미지와 영상 트윗 시 정책을 참고해 주시고 문제 트윗을 발견하시면 신고해달라고 게시했습니다. 국내 포털인 카카오와 네이버도 그 카페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게시글 그리고 댓글 작성과 관련해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제 추모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도 마련했는데요. 일반 뉴스와 달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정해진 문구로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는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정해진 문구로만 댓글을 달도록 했던 방침입니다. 네. 이번에도 먼저 나선 거는 시민들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시민들이 보도 자제, 자극적인 보도를 좀 자제해달라 이런 요청을 먼저 시작을 했고 이에 대해서 SNS나 포털사들에서도 반응을 하면서
카카오나 네이버까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좀 추모의 분위기 그리고 이렇게 자극적인 영상을 공유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댓글까지도 좀 우리가 자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를 조성한 건데 언론사들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겠네요. 네. 참사 발생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언론 스스로도 그 좀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나름 의미 있는 대응이었다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선 뉴스를 작성하는 기자들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가 등장했는데요. 네. 기자협회보의 11월 1일 세월호 이후 8년 그리고 이태원 언론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한국일보 10월 31일자 방송 3사 자극적 보도 지적에 이태원 참사 영상 자제령 등의 보도에서 현재 벌어진 재난을 다루는 한국 언론의 문제점을 비판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세월호 이후에 만들어진 재난 보도 준칙을 거론하면서 8년 사이에 그새 아픈 기억을 잃어버린 언론에 대해 따끔한 충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도 세월호 때와는 달리 이번 참사에선 언론사의 자정이 좀 빨리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전달하는 것보다 뉴스를 접하는 생존자와 유가족, 다수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심적 고통, 그리고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주목한 행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세월호 때보다는 나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거의 재난보도하고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이런 언론사들의 자성의 목소리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빨리 나온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MBC의 경우 그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재난보도나 부정적 사건 보도의 낡은 틀을 바꾸려는 움직임도 확인됐습니다. 네. 11월 6일자 미디어오늘 보도에서는요. MBC가 이태원 참사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보도했는데요. MBC는 이태원 참사 대신에 10월 29일 사고라는 의미로 12구 참사로 부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정 지역의 이름을 참사와 연결지어 위험한 지역으로 낙인 찍는 부작용을 막고 해당 지역 주민과 상인들에게 또 다른 고통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뜻이라는 그 의미를 밝혔는데요. 네. 이어서 보도에서는 한국심리학회도 명칭 변경을 제안했고 과거에도 진도 여객선 침몰을 세월호 참사로 그리고 뉴욕 쌍둥이 빌딩 붕괴를 9.11 테러로 바꿔 쓴 전례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에 관해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한겨레 8일자에서는요.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할까? 그 기사에서 세월호 사고가 과거에 그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등의 사례를 들면서 그 사건의 성격이나 중요성 등을 파악해야 할 책임이 언론에게 있다라고 이제 지적하면서도 이번 참사를 이태원 참사라고 명명하기로 했다는 한겨레 내부의 결정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태원이라는 지역명을 참사의 명칭이라 하는 것의 문제점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 있지만 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현재로는 이태원 참사라는 명칭이 이번 재난의 성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그동안 대규모 참사나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언론에서 아무 고민 없이 부르기 쉬운 명칭으로 그 사실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지역이나 오히려 피해자를 지칭하는 특정 이름이 그렇죠. 세간에 네. 불리면서 네. 언론이 2차 가해를 유도하고 있다. 이런 음. 비판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언론사 내부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 그래서 그 사건의 성격이나 지역 문제, 2차 가해 등을 고려한다는 것은 역시 긍정적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MBC는 이태원이라고 이름이 지역명이 들어가는 것이 낙인 찍기다. 이래서 12구 참사로 부르겠다고 네. 규정을 했고 또 반면에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참사의 성격이나 중요성을 볼 때 그래도 이태원 참사라고 명명하는 게 맞다라고 네.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밝혔는데 언론사들에서 어쨌든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거 내부적으로 그렇죠. 예 이걸 단순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해서 나름대로의 명명을 하고 정의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초반에 일부 언론에서 속보 위주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면서 여과 없이 현장을 보도하던가 네. 인터넷 커뮤니티나 포털, 소셜미디어 괴담을 검증도 없이 언론사가 나서서 보도했고
있었고 이게 오히려 확산에 일조를 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네. 뭐 그래도 우리 언론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본연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애도 기간이 지나면서 참사의 원인과 치유 등에 관한 보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외부 기고나 칼럼에서 이제 이런 시각이 많아지는데요. 경향신문은 11월 7일자 그 속보 전쟁과 뒷북 자성은 왜 반복될까? 그 서울대 김수아 교수 칼럼에서 그 지난 1일 한국 기자협회를 비롯해 한국 신문방송 편집인협회, 한국 여성기자협회, 한국 인터넷신문협회에서 선정적 보도와 혐오 표현을 거부한다는 성명 등을 지적하면서 언론의 자성이 좀 늦었지만 좀 더 체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공적 애도를 위한 명확한 책임의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의 책무를 수행하고 속보의 문제를 줄여야 한다는 그 목소리가 다시 또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뉴시스의 11월 9일자 재난세대, 10대엔 세월호, 20대엔 코로나 이태원, 상처가 일상인 청년들. 이 기사에서는요, 그 당사자 세대가 겪는 좌절감과 공포감에 대해서 심층 보도를 했습니다. 네. 참사를 겪은 세대도 후유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뭐 공황장애나 우울장애, 뭐 무력감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세대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치유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도 참사의 책임과 제도 개선 그리고 이런 것과 함께 사회적인 트라우마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10대 때 세월호 참사를 겪었던 세대가 또 공교롭게도 이번 이태원 참사 때 20대가 된 이후에 이런 일을 겪게 되니까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실제 20대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보듬고 책임과 진실을 규명하는 것 외에도 우리 사회에 이런 트라우마가 들이오지 않도록 참사 이후에도 언론이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강진아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방송되는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를 10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2주간 청취했습니다. 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그 기간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그 기간이었는데요. 특보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총평을 하자면 지난 2주간은 10월 29일에 발생했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내용들이 다뤄졌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출연자들은 각자가 가진 경험과 시각에서 믿기 힘들고 충격적인 소식을 분석하고 토로했는데요. 이런 내용이 청취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중에는 향후 대책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술적인 정보를 제공했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11월 1일 출연했던 정난수 한양대 교수는 오버 투어리즘의 입장에서 참사 사태의 원인 분석과 차후 개선 방향에 대해 전문가적 입장에서 조언했습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해결책을 생각해 본다는 차원에서 각국에서의 오버 투어리즘 문제를 설명했는데요. 정부에서 귀담아 듣고 참고할 만한 사항이라고도 생각됐습니다. 예를 들어 IoT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고요. 축제나 행사의 혼잡도 평가와 측정, 관제 시스템의 전달체계 확립 등에 대해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때도 더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었는데요. 놀이공원 등 제한된 공간에서 입장객의 동선을 파악하고 인파 운집 상황에 분산 회유책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분산 회유책과 현재 적용 상황에 대해 알렸습니다. 또 아직 관제 시스템이 미비해 사고 예방은 관계 인력이 관여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해 한계점도 확실히 말해줬던 인터뷰였습니다.
덕분에 기술도 필요한데 인파 밀집 문제에 따른 사고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지휘 체계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평가입니다. 덧붙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가 제안한 CCTV가 설치된 스피커 설치안이나 윤 대통령이 제안한 드론을 활용하는 방법의 장점을 소개하고 그 제안점에 대해서도 분석했는데요. 막연한 군증 관리 문제에 깔끔한 답변 정리를 해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대안적인 내용도 함께 짚어줬던 인터뷰에 대해서 평가해 주셨고요. 또 다른 내용은 혹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이번엔 진행자에 대해서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11월 2일 방송에서 이재윤 진행자는 유승찬의 코너의 문을 열면서 북한이 NLL을 넘어 미사일을 쐈고 경제, 안보, 민생 등의 복합 위기 상황인 지금 국가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거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유승찬 평론가가 대답을 하려 준비하는 도중 생각해야 하나요? 라며 웃으며 한 발 더 나아가 너무 큰 주제인가요? 라는 멘트를 했습니다. 출연자에게 적당한 시간을 주지 않은 채 약간 무시하는 태도가 느껴져 청취자 입장에선 적절하지 못한 질문과 태도라는 생각이 들었고 진행자의 질문 태도가 다소 가볍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이재용 진행자는 또 이날 유 평론가가 대통령은 참사가 나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한 말에 시기의 문제지 사과를 해야 되겠죠? 라던가 바로 해야 되나요? 바로 해야 된다? 라고 의문 섞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책임지는 자세가 부족한 지금의 사안에 대해 중대함을 인지하고 묻는 건지 의아해지는 멘트였습니다. 네, 진행자의 질문, 뉘앙스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살펴볼 부분이 있을까요? 네, 11월 1일 방송에서는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백종우 교수와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사고 후 피해 유가족뿐 아니라 지켜보는 일반인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트라우마 상태를 생각해보는 차원에서 유용했습니다. 특히 유가족에게는 다양한 애도의 방식이 있다는 등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트라우마의 개념 정리를 해줬는데요. 트라우마는 당장 발현되지 않아도 깨진 조각이 돌아다니고 찌르는 것이며 단순한 무섭다와 다른 압도적인 상황이라는 설명을 해서 이태원 참사를 겪은 동시대 국민으로서 더욱 사안의 이해가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막연히 힘내라고 말하기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정서적 상태를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였다는 평가입니다. 네, 오늘은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진아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랜만에 봬요. 그러게요. 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 할 텐데, 이 이야기부터 해봐야겠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죠? 그 네, 이후에, 했죠. 예. 네. 근데 그 이후에 트위터 관련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의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느낌인데요. 네. 일단, 안 좋은 소식부터 있었는데, 직원들을 해고했다고요. 네, 지난달이죠. 27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한 이후에 직원을 갑자기 네. 한 절반 정도를 해고했습니다. 네, 참. 그래서 이제 현지 시간 4일 날 전 세계 이제 임직원 7,500명 중에 50% 정도죠. 3,700명을 그냥 개인 메일로 해고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고용 상태가 그대로라면 트위터 이메일을 안내받을 거고, 영향을 받는다면 다음 단계 개인 이메일로 안내를 받을 거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지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경험담에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의 직책이나 성과 그리고 가치를 평가할 수 있냐 이런 뭐 불만 사항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일론 머스크 답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법인이죠. 트위터 코리아. 여기도 영향을 받았겠네요? 네, 지금 알려진 걸로는 보면, 커뮤니케이션 팀 전원은 해고됐고요. 네. 홍보대행사, 보통 이제 이런 플랫폼들을 직접 안 하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로 홍보대행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쪽 계약도 종료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원이 한 3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 트위터 코리아 직원이. 네. 그 중에서 25%가 정리 해고 대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해고 통보 받은 분들은 아예 이제 시스템, 네. 전산 시스템이나 이런 쪽에 접근이 벌써 차단됐다고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다. 이거 자체가 뉴스였는데 이렇게 인수하자마자 직원들을 대거 해고한 배경, 아무래도 수익성 때문인가요? 인수하는데 이제 63조를 들였는데요. 네. 큰 돈이죠. 그래요. 큰 돈인데 지금 인수하고 나서 보니까 매일 네. 한 4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억 정도씩. 네. 매일요? 매일입니다. 네,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일단은 비용 자체를 줄이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이미 자기 돈으로 안 하고 인수를 하는데 돈을 좀 빌렸나 봐요. 그래서 한 16조, 127억 달러 정도 빚을 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급하게 이제 당장 돈이 나가는 것들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일 많이 눈으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인건비잖아요. 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급하게 직원들을 내보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필요한 인력까지도 이제 보냈나 봐요. 그래요. 이것도 크게 기사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직원들한테 연락해서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냐. 그리고 우리가 혹시 너가 알기로 중요한 인력이 있다면 우리한테 알려달라. 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또 그것도 굉장히 큰 해프닝으로 여겨져서 지금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이 얼마나 급작스레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준다고 블룸버그에서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그런 사업 스타일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트위터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전에 많이 이용을 하다가 요새는 사실 거의 잘 이용하지 않는 SNS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 또, 한국에서는 네. K-팝의 성지예요. K-팝에 대한 정보를 트위터를 통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알려지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해외 팬들은 한국 K-팝의 정보를 다 트위터로 얻기 때문에 네. 트위터가 K-팝을 키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SNS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K-팝과 이제 정치 쪽으로 굉장히 많이 퇴색되어 있긴 하지만 네.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군요. 제가 잘 K-팝 관련한 뉴스를 트위터에서 안 받아서 그런가 보네요. 네. 자, 그런가 하면 트위터에는 파란 딱지라고 하죠. 우리 블루로 된 공식 마크요. 이게, 이것을 붙이는 거를 유료화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요. 이게 원래 일부 유료화가 되어 있었고요. 네. 일부 유료화 되어 있었는데 이제 비용을 원래는 이제 2.99였다 4.99로 올렸었는데 네. 이걸 또 이제 8불로 또 올린다는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인증 마크라고 하죠. 유명인이잖아. 네. 아니면 이제 K-팝 스타라든지 아니면 정치인이라든가 걸 보면 이 계정은 인증된 계정이다라고 하는 블루 마크가 있는데 네. 일반인들은 그걸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트위터 블루라는 걸 가입을 해서 인증 마크를 달아야 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유료를 기존에 무료로 제공하던 그런 유명인사 네. 이런 사람들한테도 일단 돈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모든 유료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트위터 내에서 스폰서 광고만으로 매출을 벌고 있는데, 네. 이제 물론 이 월 구독 서비스는 있었지만, 네. 근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써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원래 트윗은 수정이 안 돼요. 아, 한번 올리면? 네,
그 박제가 된다고 하거든요. 아니면 삭제를 해야 되든지. 근데 그런 것들을 수정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능들, 오히려 좀 더 긴 영상을 네. 올릴 수 있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추가하면서 네. 유료 서비스를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겠다는 건데요. 네. 아직 뭐 전 세계에 도입된 건 아니고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 4개국만 쓰고 있는데 이걸 아마 붐이죠. 적극적으로 네. 늘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 우리가 트위터 하면은 사실은 가장 많이 떠올리는 정치인이 한 명 있잖아요. 그렇죠.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상징적인 인물 트럼프 전 대통령인데 이런 그 트위터의 변화 조짐 이런 것들이 최근에 미국의 중간선거 시기와 맞물리면서 좀 영향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중간선거는 끝났는데, 네. 뭐 전날 그 머스크가 공화당에 투표란 트윗을 올리면서 또 정치 견해를 또 냈고요. 이게 지금 문제죠. 왜냐하면 이게 트위터의 주인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올리는 건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 음.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지지를 나타내거나 하는 건 좋지만 그걸 플랫폼에서 똑같이 올리면서 지지하라고 하는 것도 문제였고, 네.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주인이 된다면 네. 원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아예 퇴출이 됐었습니다. 그랬죠. 워낙 이슈가 되는 커멘트를 많이 했고, 네. 팩트 체크가 안 돼. 그러니까 사실 팩트 체크란 말을 만든 장본인이잖아요. 네. 가짜뉴스, 허위 정보 이런 것들 맞습니다. 트위트 네. 막 날리고. 근데 본인이 퇴출을 철회하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예. 근데 이제 사실 돌아오면 장점은 뭐냐면 트위터에 앨런 머스크도 영향력이 대단했지만 네. 트럼프 영향력도 엄청났어요. 기자들이 거의 매시간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지켜보느라 거기서 무슨 뉴스가 생산이 되니까요. 맞습니다. 결국엔 네. 소셜 네트워크는 지금 페이스북이 고전하는 것도 결국 트래픽이 적어져서거든요. 네. 이런 이슈 메이커들이 돌아오면 트래픽이 올라가고 트래픽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또 이제 예를 들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광고주들이 네. 돌아올 수도 있죠. 근데 반대로 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광고주들은 또 나갈 수도 있어서 이게 또 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거를 이제 일론 머스크는 좀 급진적으로 네. 이 플랫폼의 어떤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공화당 지지자인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공화당에 투표하자 이런 트윗을 올리니까 트위터 주가는 급락했다면서요. 트위터는 이제 사실 인수되면서 개인 프라이빗 컴퍼니로 바뀌었고요. 네. 근데 어떤 주식이 영향을 받냐면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어떻게 될지 좀 변화무쌍한데요.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유튜브 이야기로 좀 옮겨가 볼게요. 유튜브가 최근에 주요 스트리밍 영상을 모아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요? 네, 지금 이제 유튜브가 정말로 엄청난 무기를 꺼내놨어요. 뭐냐면 유튜브가 이제 전 세계 동영상 트래픽의 거의 1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에 와서 모든 영상들을 보잖아요. 대세죠. 대세죠. 근데 네. 유료 서비스들이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티빙이랑 같이 티빙 안에 런칭을 했던 파라마운트 플러스나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그 파라마운트가 또 운영하고 있는 쇼타임이라는 OTT도 있어요. 그리고 네. 스타즈라고 라이언스 게이트가 운영하고 있는 스타즈라는 이런 서비스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동영상 네. OTT 서비스입니다. 이런 OTT 서비스를 네. 유튜브 플랫폼 내에서 네. 가입하고 볼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희로 새겨주면 네. 유튜브에 들어갔더니 웨이브나 티빙,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볼 수 있고요. 그걸 보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면 가입을 하라고 유튜브가 종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네. 가입을 하게 되면 네. 유튜브가 수수료를 이제 저희가 아닌 이제 음. 넷플릭스나 왓챠나 웨이브에서 받는 구조죠. 그런 서비스를 이제 미국에서 연 거고요. 네. 이게 뭐 이제 벌써 30개가 넘은 서비스에 들어와 있어요. 저도 오늘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인기가 있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대세 스포츠인 NBA 같은 경우도 NBA 리그 패스들을 곧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에는 이미 많은 비하인드라든지 인터뷰라든지 이런 영상들이 있잖아요. 네. 이것들을 또 이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내가 유튜브에서
정말 유료 콘텐츠든 무료 콘텐츠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변화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게 한국도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더더욱 이런 그 메가 앱이라고 하잖아요. 네. 굉장히 슈퍼 앱, 소위 네. 말하는 여기서 다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콘텐츠에 대한 모든 소비를 유튜브에서 다 즐길 수 있게 돼버리면서 정말로 플랫폼에 대한 그리고 콘텐츠가 유튜브에 대한 의존도 우리 방송국들도 지금 유튜브의 의존도가 되게 높은데 네. 뭐 YTN도 마찬가지고 뭐 네. 여러 다 마찬가지지만 네.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의존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움직임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그동안 영상 컨텐츠를 주로 하는 그런 SNS 플랫폼에서 이제는 정말 OTT까지 포함하는 메가 플랫폼으로 네. 예, 더 큰 뭔가 서비스와 컨텐츠를 제공하는 거대 플랫폼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유튜브 수익도 극대화하고 그렇죠. 네. 유튜브에 머무는 시간을 더 많이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지금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TV 쪽에서 이제 뭐 넷플릭스를 보고 웨이브를 보고 이런 OTT를 보는 경험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해외는 미국 같은 경우는 더더욱 다시 또 TV 쪽에서 콘텐츠를 시청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방송이 아니라 OTT가라서 문제지만 유튜브가 좀 약한 영역이 바로 이 TV 영역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TV에 들어오기 위한, 그러니까 유튜브를 더 보기 위한 이유를 만든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유료 서비스들에 대한 매출을 자기네들이 판을 깔아주고 굉장히 큰 광고판이잖아요. 그렇죠. 그 수익을 얻어가면서 본인들이 성장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본인들에 맞는 트래픽을 이용해서 외부 서비스들을 성장하게 하지만 자기들도 돈을 버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가져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그동안은 우리가 휴대폰으로 보는 모바일 서비스가 주였다면 이제는 우리는 더 큰 화면을 가진 TV로 맞습니다. 네, 가겠다. 이런 전략이군요. 유튜브 어디까지 갈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 소식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최근에 저희가 이 드라마 때문에, 이 KT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KT가 본래 이름이 올레TV였잖아요. 이 이름을 버리고, 지니TV로 이름을 바꾼다면서요. 네, 예전에 우리가 올레TV를 굉장히 오랫동안 썼죠. 근데 지니라는 이제 회사를 스튜디오 지니라는 걸 만들면서 지니가 만들어낸 콘텐츠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데 지니 뮤직도 있고 네. KT 스튜디오 지니도 있고 미디어 지니에서 IPTV 서비스도 이런 지니 브랜드로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룹 간의 시너지를 보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유튜브 프라임 채널이랑 비슷한 것이 이 지니 TV를 바꾸면서 단순히 그냥 IPTV를 리브랜딩한 게 아니라 지니 TV 내에서 OTT 플랫폼들을 쉽게 검색하고 볼 수 있는, 게다가 근데 지니 하면 또 이제 AI라는 기술이 또 이렇게 접목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런 부분까지 형용해서 예를 들면 이제 지니 TV에서 쉽게 넷플릭스 콘텐츠나 아니면 다른 OTT 서비스들을 쉽게 볼 수 있게 열어놨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가입자 기반으로 보면 IPTV 보면 1등이거든요. 1등 플랫폼으로서의 오히려 이제 아까 얘기했던 유튜브가 이런 미디어 시장에서 전 세계 1등이라고 하면 또 이제 IPTV 1등인 올레가 지니TV를 바꾸면서 이런 기존 가입자들이 자기를 통해서 OTT 서비스를 가입하고 즐길 수 있게 변모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의 위상을 좀 높여보겠다. 맞습니다. 네, 이런 취지군요. 유튜브랑 비슷하네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2주의 화제 영상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저도 되게 한 3개월 동안 되게 재밌게 봤던 컨텐츠인데요. 영웅남자는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워낙 오래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지금 진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한국 문화를, 네. 한국 음식이나 한국 어떤 그런 것들을 제일 잘 알리고 있는 채널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구독자가 이제 540만 명인데, 어이구. 그
영국 남자에서 화제가 됐던 영국 학생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왔었어요. 아, 그래요? 일주일간 수학여행을 왔었는데 그거를 3개월 동안 콘텐츠를 계속 한 에피소드씩 만들어가지고 20개 영상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시리즈가 이제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아. 근데 그 조회수가요. 8,800만 회가 넘었었거든요. 곧 1억이네요. 그렇죠. 아마 12월 달쯤 되면 1억 회가 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컨텐츠 하나가 500만, 400만 뷰가 넘는다 이러면 엄청나게 성공한 컨텐츠잖아요. 그러네요. 이 컨텐츠는 평균 450만이 넘습니다. 오. 그야말로 대박이 난 건데, 근데 우리 보통 우리나라에서 방송사에서 만드는 컨텐츠 중에서도 이렇게 외국인의 시각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뭐 음식이나 뭐 관광지 또 문화 이런 거를 좀 평가하고 엿보는 컨셉은 익숙하잖아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영국 남자 컨텐츠가 이렇게까지 인기를 끈 이유는 뭘까요? 말씀하신 컨텐츠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만든 컨텐츠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좋아한다, 이상해한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놀라워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청자층이 한국 대상이었다고 하면요. 일단 이 컨텐츠 댓글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대부분 영어로 하고 한글 자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해외에 있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이미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셀럽들이 됐거든요. 그 친구들을 따라하면서 궁금해하면서 보는 친구들이 한국 문화까지도 이 한국 문화 이렇게 놀라워하고 한국 문화 이런 것들이 있었어 하는 부분들이 전 세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전 세계 시청자들이 놀라우면서 이 소문이 트면서 이제 시청 시간이나 뭐 조회수나 이런 게 막대하게 나온 거죠. 사실 한국인만 대상으로 했다면 이 정도의 조회수가 나오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전 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만큼 조회수도 많이 나왔다. 이런 평가시네요. 좀 소개를 해주세요. 특히 인기가 있었던 콘텐츠가 어떤 거예요? 일단은 한국 분식들. 저희가 인생하는 뭐 분식들이 저희는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한국 그 해외 친구들, 영국 친구들이 물론 영국에서도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한국에 오니까 와 진짜 맛있다라든가. 떡볶이. 그렇죠. 떡볶이, 순대, 김밥. 그다음에 뭐 PC방 문화. 너무 재밌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 태권도라든가 한국 학교의 급식을 찾아든지. 그다음에 또 피자 문화가 또 한국이 뭐 우리는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피자 종류가 있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요? 피자라는 게 대한민국 피자라는 K피자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해외 나가면 피자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탈리아 분들한테 피자 위에다가 파인애플 토핑을 올리는 게 제일 큰 고통이다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고문을 할 때 쓰는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한데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피자 토핑이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 야, 그렇구나. 특히 이제 태권도 문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큰 화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진짜 이 친구들이 뭔가 기존에 알던 것들이 아니라 처음 보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마치 그런 그 리액션들이 보는 사람마저도 나 저거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한국에 가면 뭐 어떤 관광지를 가는 게 아니라 나 지금 PC방을 가봐야겠네, 저걸 먹어봐야겠네. 저 토스트를 한번 먹어봐야겠네. 왜냐면 한국 토스트가 또 대만 토스트도 유명하죠. 한국 토스트는 굉장히 또 다양한 토핑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은 토스트를 사 먹지 않는데요. 집에서 해 먹는 거지. 근데 토스트를 사 먹고 먹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놀라워하고. 우리는 길거리 토스트 그거 꼭 먹어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구나. 진짜 배고파지네요. 이 저녁에. 알겠습니다. 영국 남자들까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